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가천대학교 길병원 신경외과 이기택 교수입니다. 오늘 뇌종양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서는 뇌종양의 치료, 수술, 방사선, 항암요법 등을 주제로 환우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하고 계신 홍창기 교수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술 제일 잘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홍창기입니다. 오늘 뇌종양 온라인 토크 콘서트 진행 순서는 뇌종양의 치료, 특히 수술과 방사선, 항암요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뇌종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홍창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뇌종양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다들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뇌종양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아마 병을 극복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뇌종양이라고 하면은 뇌 안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다 통칭해서 말을 하죠. 두개골 안에 있는 종양들을. 그래서 이제 뇌 자체에서 생기는 종양을 원발성 뇌종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의 다른 부위에서 폐나 위나 이런 데서 생긴 악성 종양이 뇌로 오는 경우를 전이성 뇌종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은 전이성 뇌종양이 가장 흔합니다. 워낙 요즘은 이제 그 다른 부위에 암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전이성 뇌종양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발성 뇌종양은 이에 비해서 약간 빈도는 적은 편이죠. 전이성 뇌종양은 특징이 이렇게 보면 다발성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크기는 작지만 여러 군데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개는 치료를 수술보다는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감마라이프 같은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잘 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잘 가는 곳이 신장이나 폐암, 간암, 지금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가장 흔한 건 폐암이랑 유방암이거든요. 이런 암들에서 전이가 잘 되는 편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폐에 생기는 암들이 암세포가 혈류를 타고 가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뇌에 가서 자리를 잡아서 여기서 종양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전이성 뇌종양입니다. 원발성 뇌종양은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통 뇌암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왜냐하면 뇌에는 양성 종양도 있고 악성 종양도 있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암이거든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아주 진행된 악성 종양 보시면 주위에 부종도 심하고 그 다음에 뇌가 종양이 빨리 자라다 보니까 중심부가 이렇게 괴사, 세포들이 막 죽어가는 현상들이 동시에 발생되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게 악성 뇌종양이고요. 물론 초기에는 저런 악성 뇌종양이 이렇게 조형 증강되지도 않고 이 색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악성 뇌종양인데 이런 경우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진행이 좀 느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양성 뇌종양을 보시면 아까보다 종양이 훨씬 큽니다. 더 조형 증강도 잘 되고요. 더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양성이라서 수술만 잘 되면 환자가 안전하게 이제 회복할 수가 있죠. 물론 종양이 이렇게 클수록 수술이 어려운 경우는 있지만 이런 종양들은 그래도 수술로서 완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종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막종 같은 경우인데 머리에 어느 부위에 생길 수 있는데 이 수막종은 뇌를 싸는 이 뇌막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위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생기냐에 따라 증상도 달라지고 또 수술법이나 치료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뇌종양은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뇌종양을 악성 뇌종양, 양성 뇌종양으로 나누는데요. 악성 뇌종양 하면 이제 뇌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환자들이 뇌암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1기인가요? 3기인가요? 4기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뇌종양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발성 종양이라 해서 폐에 생긴 종양이 뇌로 오면 이건 전이성 종양이고 폐 종양으로 봤을 때는 4기입니다. 4기. 근데 뇌암은 특징이 다른 데로 잘 안 갑니다. 뇌에만 생기고 다른 쪽으로 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뇌암 4기란 말은 거의 안 쓰고요. 쓰지를 않고 대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서 등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성 뇌종양이 있을 때 조직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나쁜 성질의 것이 많으냐
거기 혈관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세포의 분화가 많이 돼 있느냐, 세포가 빨리 자라서 주위가 막 괴사, 죽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뇌종양 1등급, 1등급은 양성이라서 보통 얘기 안 하고요. 2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이 제일 나쁜 겁니다. 그래서 뇌종양은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그 분류를 하게 되고 등급이 높을수록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굉장히 나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께서 뇌종양에 대해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뇌종양이 의심돼서 MRI 촬영을 하셨는데 뇌엽인지 뇌종양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부종을 가라앉히고 추가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MRI상 뇌염과 뇌종양을 구분하기가 힘든가요? 어떻습니까? 이런 환자분들이 아마 외래도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도 맞아요.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종양이 초기, 그러니까 지금 이기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진행된 4등급이나 3등급의 종양은 사실 MR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요. 1등급이나 2등급인 경우에는 그 종양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뇌염이라 그러면은 현재 진행성의 뇌염도 있지만 과거에 앓았던 뇌염 또는 뭐 심지어는 뇌경색 같은 경우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흔적과 뇌종양과의 관계가 이렇게 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종양이 의심된다 이럴 경우에는 뭐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로 진짜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추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펫을 통해서 좀 더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두통과 구토 증상이 없이도 뇌종양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또 하나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뇌종양, 뭐 뇌출혈 또는 뭐 뇌염, 뇌외상, 출혈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병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뇌는 어떤 병이든지 간에 어디에 발생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두통이나 사실은 구토가 심할 정도로 만약에 뇌종양이 있다, 뇌종양에 의한 것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진행된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국소적인 증상. 두통이나 구토는 뇌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려면 종양이 아주 커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종양이 커지기 전에 발생한 부위에 생기는 영양, 그걸 이제 국소적인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사람 뇌는 이렇게 크게 대뇌가 있고요. 가운데 숨골이 있고 뒤에 소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각각의 기능들을 적어놨는데 운동 중추에 종양이 생기면 운동 기능이 마비가 오겠죠. 언어 중추에 종양이 생기면 언어 마비가 올 거고 이런 식으로 뒤에 후두부에 생기면 시야 장애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흔히 오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뇌 중심부에 뇌에 숨골이 있습니다. 뇌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뇌관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뇌신경인데요. 양쪽에 쌍으로 총 12개의 신경이 나오거든요. 이게 냄새 맡는 거, 시력을 담당하는 거, 눈을 움직이는 거, 얼굴의 감각, 소리 듣는 거, 얼굴에 표정을 짓는 거, 뭐 삼키는 거, 목소리 내는 거 이런 식으로 총 얼굴의 기능들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있어서 이런 쪽에 종양이 생기면 복시가 온다든가 시력이 떨어진다든가 얼굴이 아프다든가 청력이 저하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두통과 구토만이 뇌종양의 증상이고 또 어떤 병에 의해서 특정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거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생기면 청력이 떨어지거나 시력이 저하되거나 이러면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가장 많은 원인은 혈압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바쁜 사회에 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젊으신 분들도 혈압이 많기 때문에 혈압을 한번 꼭 측정해 보시는 게 좋겠고 두통만으로 너무 뇌종양의 공포에 잡히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신경외과 배울 때요. 뇌종양의 3대 증상을 쓰세요.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3대 증상이 뭐냐면 두통과 구토와 그다음에 유두부종이라 그래서 눈 안에 이제 망막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거의 암기식으로 맨날 외웠죠. 두통, 구토, 유두부종. 이게 뇌종양의 근데 뇌종양이 아니고 사실은 뇌압이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뇌압 상승의 3대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어디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얼마나 크냐. 종양이 얼마나 커서 뇌압을 네. 상승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 보면 뇌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다리 마비가 오고 말이 어두워지면 그러면 아유 풍이구나, 중풍이구나. 그래서 뭐 뇌출혈이나 또는 뇌경색을 의심해서 신경과에 갔다가 신경과에서 신경외과로 예, 오는 예.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하는 종양은 맨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그것도 이제 기능성이냐 비기능성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비기능성인 경우는 대부분 시야장애라서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외과에 곧바로 오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다 안과에 들렸다 옵니다. 안과에. 네. 그다음에 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해서 가장 많은 유즙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여자분들한테 생기는 경우는 생리가 문제가 있거나 유즙, 젖이 나온다든가 이러니까 다 어디 갔다 오시냐면 산부인과 들렸다 네. 오세요. 그러니까 신경외과로 곧바로 오는 이런 증상이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좀 네. 드물고요. 그다음에 이 뇌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환자가 또는 내 가족이 아니면 본인이 내가 평소랑 좀 다른 것 같다. 그죠? 뭐 성격 변화가 올 그쵸? 수도 있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이런 거는 예. 명확한데 그게 아니라 성격 변화. 네. 예, 내가 최근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네. 같기도 하고 화도 잘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조금 치매 증상인가? 뭐 이런 증상들이 네. 있으면 의심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 병을 키우지 마시고 요즘 CT 같은 경우는 금방 찍을 수가 네.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찍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특히 이제 눈이 나쁘시거나 청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시면 이게 노안인지 아니면 정말 가는기가 먹어서 그러신 건지 막 이래서 늦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뭐 건강하신 분들한테라도 40세가 넘어가면 MRI 한 번쯤은 찍어 보시고 뭐 악성 뇌종양까지 다 저희가 예방할 수는 없지만 양성 뇌종양은 워낙 성장 속도가 느리니까 뭐 한 번 검사해서 큰 이상이 없으면 뭐 위 내시경처럼 자주 할 필요가 없는 검사라서 한 5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해 보는 거는 아마 비용적으로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하기를 권해드리거든요. 맞아요. 미리미리 알고 검사하시는 게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은 안경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안과 가서 검진 받고 하시나요? 아니면 안경점 가서 안경 바꾸시나요? 사실은 저도 바쁘니까 그냥 안경점 가서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뇌하수체 종양 환자분들은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이고 이제 내가 노안이었나 보다. 네. 이제 나이 먹어서 안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하고 안경만 계속 바꾸세요. 그래 병을 자꾸 키워갖고 오세요. 네, 예. 근데 사실 안과에 가서 시야 검사 한 번만 딱 하면 이게 금방 뇌종양 때문에 이렇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검사를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꼭 필요할 때는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검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어떤 검사를 통해서 뇌종양을 진단할 수 있나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뇌종양의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검사는 MRI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최근에 검진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CT를 많이 찍는데 CT에서 이상이 없다고 본인 뇌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좀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뇌종양으로 오셨어요, 저한테. 뭐 크기도 꽤 크시고. 근데 뭐 3년 전에 CT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때 CT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CT로 알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또 검진용 MRI 같은 경우는 조영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종양을 이 작을 경우에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전에 했더라도 다시 한번 자세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현재까지는 MRI를 대체할 만한 좋은 검사는 없고 MRI 찍는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찍어야 되겠지만 조영제를 사용하는 MRI가 뇌종양을 진단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진단 방법은 사실은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영상학적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환자를 많이 보고 이런 영상 기법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무엇인가를 의사가 적절히 판단해서 진단을 내는 게 중요했는데요.
지금은 MRI, CT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검사가 있어서 뇌종양의 진단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두 번째인데요. 뇌종양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뇌종양 치료는 잘 끝났으나 시신경이 눌려서 복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복시를 호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네요. 네, 예. 네. 무슨 병을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조금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좀 큰 예. 범위 내에서 한번. 이제 복시를 유발하는 병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어서 지금 딱 하나로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뇌신경들을 총 12개의 뇌신경을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이 중에서 여기 세 번째, 첫 번째가 후각, 시력, 요 세 번째가 동안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감각신경이고 여섯 번째가 그 눈을 움직이는 신경 중에 하나의 외전신경이고요. 네 번째가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있네요. 3번과 4번과 6번이 지금 눈을 움직이는 데 영향을 주는 신경들이거든요. 요 주위에 종양이 생기면 복시가 올 수 있습니다. 눈의 움직임이 방해를 받는 거죠. 한쪽 눈은 잘 움직이는데 병에 이완된 쪽은 잘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양성의 종양이라면 이걸 종양을 제거했을 때 이제 신경이 눌리던 게 풀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조금 급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피부를 절개했다 꼬매도 또는 부러진 뼈를 붙여놔도 붓는데 3개월 이상은 걸리는데 이 신경들은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6개월 이상 경과를 보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 후전이 조금씩 되고 있다. 그러면 1년까지 기다리고요. 그러면 사실은 많은 경우에서 회복이 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안과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종양이 남아있다 그러면 사실 완전히 좋아지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기부터 안과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안과적으로 이 신경 자체가 눈을 조절을 못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안과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런 치료들을 좀 권유를 해드리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주로 뭐 양성 뇌종양이든 악성 뇌종양이든 특히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주로 양성 뇌종양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 신경들이 저렇게 보이는 게 저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신경이 시작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뇌 안에 있거든요. 그런 부위에 악성 뇌종양이 생겨도 사실은 똑같은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부위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는 힘들고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치료를 해도 잘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시가 남아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명이 뭐였고 그 다음에 어떤 신경이 복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동안신경, 외전신경 이런 신경이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신경이 다쳤는지 그 다음에 이 신경이 완전히 다친 건지 일부만 다친 건지를 교수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전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면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좀 여유 있고 갖고 그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은 힘드시겠지만 신경이 제자리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84세 할아버지께서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연세가 많아 감마나이프로 시술을 받을 예정인데요. 감마나이프도 개두술만큼 효과가 좋을까요? 이것도 좀 굉장히 범위가 왜냐면 넓은데 이게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죠. 악성 뇌종양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이성 뇌종양이냐 또는 뇌에서 그러니까 뇌에서 바로 시작한 악성 뇌종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질문만으로는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제 여기 감마나이프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감마나이프는 방사선 수술을 하는 치료 기계 이름입니다. 우리가 봉고 그러면 트럭에 그 대명사로 쓰이는 것처럼 방사선 수술의 대명사가 감마나이프고요. 이거 말고도
사이버 나이프도 있고 노발리스도 있고 그다음에 잘 알려져 있는 양성자도 사실은 이제 그걸로 방사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감마 나이프를 하자 그러면 아마 이제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개두술 하지 맙시다. 근데 요즘 80세 넘어도 개두술 하시는 분 사실은 예.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거의 금기시했거든요. 80세 이상이면 머리 열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뭐 워낙 연세만 84세지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64세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건강들이 좋으셔서 예, 단지 연세가 많다고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병이 무엇냐에 따라서 개두술만큼 효과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이성 뇌종양 같은 경우는 감마나이프 치료하면요 한 달 정도 되면 작은 경우는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줄어들고 종양이 커도 한 3cm, 4cm 정도 돼도 반 이상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감마나이프도 개두술만큼 효과가 좋은 종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양성 종양은 감마나이프를 하는 이유는 종양을 치료해서 없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종양을 치료해서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양성 종양인데 시신경이 눌려서 눈이 안 보인다 지금. 그러면 감마나이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마나이프 해서 시신경이 풀어지고 증상이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떼어줘야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증상은 별로 없는데 수술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위에 있다. 수술하다 보면 환자분이 너무 많이 다칠 수가 있다. 없던 증상도 생기고 마비도 올 수 있고 그런 경우라면 특히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그 상태로 잘 유지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감마나이프라는 거를 보통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도움이 더 안 될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가 해면 정맥동이라고 해서 뇌 그 중간 부위에 있는 곳인데 거기 신경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혈관도 많이 지나가고 그런 곳을 수술하다 보면 괜히 환자분은 복시만 있었는데 거기 수술 잘못해 놓으면 환자분 뭐 복시는 더 나빠지고 눈도 못 뜨게 되고 상태가 더 나빠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양성 뇌종양이 생기면 그런 경우는 이제 감마나이프 치료를 해서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보다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적을까요? 당연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방사선만 쏘는 거니까. 절개하는 게 아니니까. 절개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적은데요. 그래도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흔한 뇌수막종 같은 경우에 주위에 이제 굵은 혈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위에 부종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래서 방사선 괴사가 생기면서 주위에 부종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또 약으로도 해결이 일반적으로는 잘 됩니다. 간혹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감마나이프 치료가 불가능하면 다음에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병이 진단이 뭐고 병명이 뭐고 병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질문이 좀 구체적으로 됐으면 더 좋은 답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아마 감마나이프는 보통 저희가 어떤 병이냐에 따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양성 수막종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3cm. 작을 경우에는 잘 듣는데요. 근데 크기가 클 경우에는 잘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악성 종양인 경우라면은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될 거고요. 감마나이프 치료했는데 잘 안 듣거나 어렵다. 그럼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환자분들께서 감마나이프를 많이 들으시고 먼저 오셔서 감마나이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거는 꼭 전문가랑 상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수술로 완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마나이프를 했다가 잘 안 들어서 다시 종양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수술하려면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감마라이프에 의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좋은 거지 뭐 감마라이프가 다 좋고 뭐 이렇게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감마라이프 수술이 뭐냐? 뜻이 이겁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종양에 쏴서 종양을 치료하는 그런 형태의 방사선 치료를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고요. 보통 하루에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요즘은 그걸 이제 분할, 조금씩 나눠서 한다 그래서 5번, 5회 이내로 치료하는 경우는 방사선 수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 많은 양의 방사선을 종양에만 쏘고 따라서 그 종양 주위에 있는 조직에는 최소한의 방사선이 들어가서 주위 조직은 손상이 아주 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는, 그렇고 그날 치료받고 그날 집에 가서 자기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하는 기계들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보다는 부작용이나 그런 후유증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래도 오늘 받고 오늘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요. 좀 시간이 지나야 방사선에 의한 반응이 있어야 부작용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전두엽의 뇌종양으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개두술을 받으셨네요. 1년이 지난 후 수술 부위에 있던 작은 종양이 조금 더 커졌다고 하셔서 방사선 치료를 22번 받으실 예정이고 절반 정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는 친구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는 어머니께 저분은 누구냐고 하셨다고 합니다. 전두엽인데 왼쪽인가 보네요. 네, 아마 부종 때문에 그러겠죠. 예. 방사선 치료도 뇌 부종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방사선을 받으면 뇌가 붓고, 뇌는 다른 것보다 부어오르면 그로 인한 뇌 기능이 저하가 심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데 그 부분의 기능이 저하되니까 꼭 치매 환자분처럼 엉뚱한 소리 하시거나 단기 기억이 떨어지시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걸음걸이가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이런 증상도 생기시거든요. 뭐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이런 증상도 생기시고, 만약에 부종 때문이라 그러면 이제 그 부종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치료가 그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는 거니까 그런 치료들을 하면서 좀 경과를 보시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22번 받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감마라이프 같은 네. 이런 방사선 수술이 아닌 네. 예전부터 해오는 고식적 방사선 치료라는 걸 아마 받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면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치료하면서 반드시 설명하게 돼 있거든요. 후유증이 급성 후유증이 있고요. 방사선 받으면서 그날 나타나는, 빨리 나타나는, 뭐 2, 3일 내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있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만성 후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뭐 오심, 뭐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심하면 토하기도 하고, 밥맛이 없고, 그 다음에 방사선 들어간 자리로 뭐 피부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거는 짧게는 이제 머리카락, 뇌는 받으면 머리카락, 탈모가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지금 우리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양 주위가 이제 붓는 거죠. 방사선에 의해서. 그래서 뇌 부종, 그 다음에 괴사, 이제 부종을 넘어서 막 이제 일부 조직이 죽는 거죠. 그런 괴사 같은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방사선 치료 후에 치매가 오기도 하나요? 뭐 선망일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요즘은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렇죠. 전대 방사선을 예전에는 뇌 전체를 다 쬐는데 지금은 해마나 이런데 기억을 담당하는 곳을 피해서 쬐기 때문에 이렇게 치매가 올 정도까지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병 때문에 그럴지는 몰라도 방사선 자체로 인한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사선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방사선 기계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네. 컴퓨터 발달하면서 소프트웨어 발달하면서 사람 뇌의 그 이미지, MRI 같은 이미지도 이제 발달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는 방사선을 주고 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는 방사선을 안 주고 하는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뭐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해마라는 곳을 빼고 방사선을 쏘는 이런 방법도 있고 해서
예전보다는 방사선 치료 후에 치매는 네. 많이 줄은 걸로. 그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환자분들 뵈면 예전처럼 많이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뭐 오심이나 이런 구역 구토 증상도 좀 덜해진 것 같고 확실히 환자분들이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정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보면 수술 이후 자주 넘어지시고 거동이 예전보다 힘드신데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거. 이 종양이 뭔지가 나왔으면 그렇죠. 좀 답변하기가 쉬웠을 텐데요. 네. 어떤 종양인지 모르고 어디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뇌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증상들은 시간이 좋아지면 그 호전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꽤 있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종양의 정도 또는 종양의 종류, 위치, 환자분의 컨디션 정도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은 증상이 좀 경미한 경우는 한 2, 3개월 기다리셔야 되고요.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이후로까지도 경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꾸준히 물리치료 하시면서 그 상태를 관찰하는 게 현재로서는 뭐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전두엽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또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서 전두엽이 하는 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전두엽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운동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문제가 있으면 자꾸 넘어지실 겁니다. 운동 기능. 근데 전두엽이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두엽이. 말도 어둔해질 수 있고요. 사람 성격하고도 또 이 관계가 있거든요. 전두엽에 증상이 있으면 꼭 치매 증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치매 증상, 자주 넘어지고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증상들이 아마 소변 잘 못 가리시고. 그렇죠. 대소변, 특히 소변 실수를 좀 하시고 그래서 아마 전두엽에 단순 22번 방사선 했다는 걸로 봐서는 양성 종양은 아니실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그죠? 있어 보입니다. 악성 종양이고, 그래서 아마 생긴 것 같고요. 치료가 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일 겁니다. 특히 뭐 전이성 종양이다 그러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이 되지만 4등급 뭐 교모세포종 같은 4등급 악성 뇌종양이다. 그럼 사실은 호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병명을 정확하게 가서 상담하실 때 물어보시고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는 우리 홍 교수님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은데요. 7년 전 척삭종을 진단받고 수술 및 양성자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재발되어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늦어 방사선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에 양성자 치료를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양성자가 굉장히 많은 양의 설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받았으면 그 주변 조직, 그러니까 종양이 아니라 그 주변 조직에 손상이 갈 수 있어서 이거는 일단 수술을 하고 만약에 남았거나 또 재발한다 그러면 이제 그 병만 치료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하신 방사선 치료가 아니라 방사선 수술, 감마나이프든 노발리스트든 이런 것들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척삭종이라는 병이 사실은 굉장히 드문 병인데요. 되게 독특한 병이거든요. 이 척삭종은 꼬리뼈 아니면 그 뇌를 이렇게 받쳐주는 그 사대에서만 생깁니다. 딱 그 위치. 그래서 수술이 코 뒤, 뇌 밑에 그 중간 부분에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코로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종양을 절제를 하는데 이 병은 진행이 좀 느려요. 악성암처럼 막 몇 달 만에 확 나빠지는 병이 아니고 천천히 자라는데 또 수술도 어렵고 또 방사선 치료에 잘 안 듣고 이런 것 때문에 악성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세포로는 양성 종양인데 워낙 치료가 어려워서 이렇게 악성으로 분류하는 병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수술이 가장 중요해요. 수술로 다 완전히 제거를 하지 않으면 방사선 치료해도 재발하는 사례들이 꽤 있고 또 재발도 뭐 당장 1, 2년은 잘 넘어가도 뒤에 뭐 5년, 10년 지나면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전문가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수술적으로 잘 치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사선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을 했다 그랬는데 수술까지 받으셨으면 제가 보기에 당장 방사선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경과를 보시다가 뭐 의심되거나 아니면 남은 부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감마 나이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공격적인 방사선 종양외과 선생님들은 그 부위에 좀 줄여가지고 선량을 좀 줄여서 방사선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받고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나요? 이게 환자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방사선 치료의 원칙은 다음에 방사선을 쏘려고 뭘 좀 남겨놓고 방사선을 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한 번에 이번 방사선으로 치료를 끝내기 위해서 최대한의 방사선을 환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방사선을 쏘고 나면 사실은 다음 방사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근데 뭐 한 번 방사선 치료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조금 그쵸. 여유가 이제 좀 예. 있는데, 방사선 치료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다. 근데 또 방사선을 하냐?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은 거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예. 보면.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변형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홍 교수님처럼 수술 잘 하시는 분은 다시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병이야말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네. 다음 치료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할아버지께서 최근 전이성 뇌종양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장에도 암이 보여서 PET-CT를 찍자고 하시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 PET-CT는 그 PET-CT인지 우리가 전체를 보는 PET-CT를 말씀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둘 다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신장은 콩팥인데 콩팥에서 생긴 암이 뇌로 가면 폐에도 갈 수 있으니까 폐의 사진을 CT를 찍어보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질문만 보면은 신장에도 암이 있다 그러는 거 봐서는 이게 신장이 기원이 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신장암인 건지 아니면 신장도 전이암인지는 확실히 그렇죠. 모르거든요. 근데 아마 확률적으로 보면은 둘 다 신장암도 뇌로 잘 가고 폐암도 잘 가고 해서 반드시 아마 PET-CT는 꼭 찍어보셔야 될 것 예, 같고요. PET-CT는 그래서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데 PET, 네네. PET-CT라는 게 있습니다. PET-CT. 그거는 뇌를 제외한 우리 몸에 어디에든지 암이 1cm짜리 이상이 있으면 다 발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의 그런 전이된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찍어야 되는 그런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또 PET-CT라는 게 있어요. 아마 PET-CT는 그래서 찍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전이성 뇌종양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일반적인 뇌종양과는 치료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 전이성 뇌종양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는 종양의 뭐 크기, 위치, 뭐 이런 것, 개수도 네. 중요하고, 환자의 전신 상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원발성 종양, 원래 갖고 있던 종양이 어떤 상태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양의 특성, 종양이 유전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맞춤형 치료라고 그럽니다, 요즘. 심지어 성별, 나이 뭐 다 그런 걸 조사를 해서 거기에 그렇죠. 맞게끔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치료법이 옛날처럼 한 가지 딱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환자에 맞춰서 저희가 이분은 똑같은 병인데도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분은 똑같은 병인데도 방사선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를 좀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모세포종이라는 병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은 악성 뇌종양 중에 제일 많은, 그죠? 그리고 예후도 가장 나쁘고, 교모세포종으로 테모달 항암제를 쓰고 있는데 최근 음식 맛도 안 느껴지고 설사와 보통이 너무 심해서 항암을 중단했습니다. 그냥 중단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항암제를 바꿔볼 수 있을까요? 어떻죠? 최근에 테모달을 쓰면서 사실 이 정도까지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별로 그렇죠. 못 봤는데요. 저는 테모달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항암제라서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은 편이고 효과도 좀 좋은 편이라서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음식 맛이 안 느껴진다.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메스꺼울기도 하고. 근데 설사랑 보통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은 조금 어렵긴 할 텐데요. 이것도 이제
뭐 의사들마다 소견이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조금 뛰었다가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해보는 거를 한번 권해드리고요. 그래도 안 되면 사실 바꿀 수 있는 항암제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머리에 쓸 수 있는 항암제는 그 다음에는 뭐 주사제가 있는데 그건 더 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바스틴 같은 약을 써야 되는데 어차피 아바스틴은 보험이 안 되죠, 현재까지. 네, 네. 보험이 안 돼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대체약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힘들고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아바스틴 같은 걸 해보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교모세포종은 참 쓸 약이 없어요. 그죠? 네. 그나마 테모달이라는 약이 나오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표준요법이라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도 교모세포종 환자 진단을 받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테모자를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대체할 약이 없는 거죠. 대체할 약이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냥 중단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항암제를 바꿔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웬만하면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네. 조금 중단해서 좀 몸 좀 좋아지시면 그렇죠. 다시 그렇죠. 써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교모세포종은 완치가 없는 암인가요? 재발률이 많이 높은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많이 물어보시죠. 제일 그렇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재발률이 높은 거 사실입니다. 교모세포종도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해서 병을 싹 없애서 낫는 병이 아니라요. 저는 그냥 계속 조절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빠른 시간 내에 재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또 수술하거나 또 항암을 하거나 또 방사선하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수 있거든요. 물론 항상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치료를 해나가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 중에 뭐 꽤 오래 잘 지내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이 생겼다고 완치가 안 된다고, 없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관리해 나가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모세포종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을 한 줄로 쫙 세워놓으면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14개월 사세요. 중간 생존율이라고 하는데 네. 이 테모달이라는 약이 나오면서 이게 10개월에서 14개월로 늘어난 거예요. 이제 교모세포종도 평균은 뭐 1년 4개월, 1년 6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 치료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씩 재발 없는 분도 계시고, 보면 5% 보고에 따라서 많게는 네. 10%가 5년 이상 사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네. 좀 넓게 잡으면 교모세포종 환자 10명 중에 1명은 한 5년 이상 네. 생존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발은 저희가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는 거의 다 재발할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려요. 물론 재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 생존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워낙 많은 수에서 재발을 많이 하고요. 쉽지 않은 병이죠. 예. 이게 왜냐하면 이제 치료가 이것도 운인데 어디에 생겼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교모세포종이 오른쪽 전두엽에 생겼다. 그러면 우리 홍창기 교수님 같으면 아주 깔끔하게 수술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왼쪽 운동 영역에 생겼다. 그러면 수술해서 뛸 수는 있거든요. 수술해서 떼어놓으면 반대쪽 팔다리를 못 쓰시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삶이 확 나빠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해도 다 못 뛰니까 저희가 일부만 제거하고 심지어는 조직 검사만 하고 네. 예, 그렇게 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하거든요. 종양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재발이 잘 되는 아무래도,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술로 가능한 많이 제거가 잘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도 비교적 예후가 좋은 그런 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로 들어온 질문이 있네요. 하나가 뇌종양 환자에게 좋은 운동 방법과 식단이 있나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뇌 종양을 조절하기 위한 음식이나 운동은 없어요. 없는데 몸이 건강하셔야 치료도 잘 됩니다. 근데 이건 그 논문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전신 상태가 건강하신 분들이 병의 치료도 잘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식단 잘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운동 꾸준히 하시는 게
뇌 종양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건강 보조식품들 이런 걸 많이 의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니까 일반 식사 잘 하시고 특별한 음식 가릴 거 없이 잘 드시고 너무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뇌종양의 새로운 치료법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TTF라고 하는 Tumor Treating Field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예. 좀 아쉽게도. 환자분이 어디서 보시고 이거 없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환자 머리를 이제 다 깎고 난 다음에 머리 위에다 이렇게 패드를 올려놔요.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파스 붙이듯이. 그렇게 하고 여기 배낭 뒤에다 맸죠? 배낭을 이렇게 매면 이제 여기서 자기장이 이렇게 머리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 MRI 찍을 때 자기장으로 찍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 분열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또 이렇게 망가뜨려서 세포를 이렇게 없애는 요거 제가 유튜브에서 가져온 동영상인데요. 머리에다 이렇게 요걸 붙이고 거기다 자기장을 쏘게 되면 세포가 분열할 때 왜냐하면 악성 뇌종양, 특히 뇌암은 세포 분열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방해해서 세포를 죽이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짊어지고 자기 일상생활도 할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먼저 쓰지 않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가적인 요법으로 이런 치료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에 들어가시면요. 그 의약품안전나라라고 하는 이렇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홍창기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하는 임상 1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술하고 교모세포종 환자, 재발한 교모세포종 환자 수술하고 수술 부위에다가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를 심어주는 그런 임상시험이고요. 요거는 이제 또 제가 하는 임상시험인데 BNCT라고 하는 붕소 중성자 치료라는 거를 지금 임상 1상은 끝나고 이제 임상 2상을 저희가 11월부터 이제 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교모세포종 외에도 다른 뇌암을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모집 중이고 또는 모집이 끝났고 하는 내용들을 임상시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다 일일이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쉽지만 이제 그 뇌종양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홍창기 교수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너무 좀 이렇게 장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뇌종양이 생기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공포에 빠져서 오시거든요. 또 많은 경우에서 치료가 잘 되거나 또 심지어는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면 다 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환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